장관의 평검사 저격 발언에 장관 말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 개혁이냐는 검사들의 실명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옵티머스를 조사할 당시 비밀 사무실을 발견했고 그 방에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숨겨져 있었다는 증언이 금감원 직원에게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태도를 바꿔 서해에서 피격된 우리 공무원을 두고 관리 못한 남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플로리다에서 동시에 유세를 펼치며 대격돌했습니다. 트럼프는 부인 멜라니아와 처음으로 공동 유세를 벌였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 실패를 공략했습니다. 내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등의 젊은이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모임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프랑스 테러 용의자가 테러 직후 신은 위대하다를 수차례 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는 대테러 군병력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말뒤집기에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진정한 책임 정치에 대한 고민의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한 평검사를 공개 비난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말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 개혁이냐는 비판과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이 실명으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 행사를 공개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태는 이른바 검난 수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 내부의 동력도 상당 부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검찰 분위기가 어떤지 백연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어제 오후 4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수차례 남발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고 추 장관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최 검사의 글에는 일선 검사들의 동조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고 해당 글은 검찰 안팎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원섭 서울 남부지검 검사는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도 정치 권력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건웅 대구지검 검사는 권력자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자마자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한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시전 서울 동부지검 검사는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인사불이익이나 감찰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개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물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이완우 제주지검 검사를 향해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커밍아웃 한다는 댓글로 이 검사를 응원했습니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인사와 수사 결과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어제까지 연일 SNS 공세에 나섰던 추미애 장관도 오늘은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지 아니면 검사들의 반발이 정말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지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지면 추 장관 역시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상황이면은 분명합니다. 대신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검사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사들이 단체로 개혁에 저항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오늘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말을 아꼈습니다.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에 대한 평검사의 비판에 대해 커밍아웃하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각을 세웠지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을 검사들의 반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작은 검찰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한다면서 대한민국 진짜 검사들의 자성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에 나서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알겠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검사들을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벌써 수백 명의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 비판에 동참했다고 하죠. 물론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명하복 체계를 갖고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검란이라고 표현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어떻게 발전할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검찰 내부망이죠. 여기에 항의 댓글을 올린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제가 여기 지금 들어오기 직전 저녁 9시에 확인해 봤을 때 220명의 검사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검사들이 총 2,000명 정도가 되는데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자, 이건 전부 실명 밝히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적지 않은 숫자 같은데 이번 사태의 특징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번 사태는 평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현직 장관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예. 현직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급한 대립을 이어갈 때 검사장급 간부들이 사표를 내거나 추 장관을 비판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평검사들이 주도하는 점에서 좀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간부급 검사들이 주로 나섰는데 이건 평검사들이 주축이다 이거죠. 자, 이 갈등이 시작된 건 이미 뭐 상당히 오래전인데 갑자기 평검사들이 나선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전현직 장관들이 일명 좌표 찍기를 한 것이 평검사들에게 불꽃을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틀 전 제주지검 이완우 검사가 내부망에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다음 날 조국 전 장관이 이 검사의 비위의 의혹에 관한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은 이 글에 커밍아웃 좋다는 답글을 달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이 이를 놓고 좌표를 찍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현직 장관이 정권을 비판한 평검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표현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자 검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추 장관이 이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너무 자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말고 또 어떤 부분들이 평검사들을 자극했습니까? 네, 전현직 장관들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이 제기한 이 검사의 비위 의혹, 당시 감찰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결국 평검사들은 이게 전현직 장관들이 검사를 길들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것에 관해서 오늘 한 가지 재밌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예.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문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내부망에 검찰은 업보가 너무 많다. 자성의 목소리를 하나쯤 내야겠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이 동료 선후배 검사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 한마디로 임 검사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뭐냐는 건데요. 한 검사는 검찰개혁에 적극 동감하지만 임 연구관님 혼자 자성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고요. 본인은 검찰 동료들을 악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버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법 위반을 단죄하는 것이 검찰개혁 아니냐는 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사들도 대부분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식의 방식은 개혁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은 이번 정권 들어서 진행되던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지켜보던 모습이었습니다. 예. 추 장관을 비판한 이완우 검사 역시 형사부 소속이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됐다는 시각이 퍼지게 됐습니다.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서 옵티머스에 돈이 흘러들어간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곳이죠. 저희 취재진이 이 트러스트올의 일부 계좌 내역을 입수해 보니 수상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인 지난 5월 이 계좌에서 45억 원이라는 뭉칫돈이 5시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한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TV조선이 확보한 트러스트홀의 계좌 내역 일부입니다. 펀드 환매 중단 한 달 전인 5월 13일 오전 10시 반쯤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정영재 씨가
10차례에 나눠 43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잔액은 45억 원이 사라지고 2억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왼쪽 일련 번호를 보니 1701번이 사라졌습니다. 45억 원을 인출하거나 누군가에게 송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트러스트홀이 옵티머스 비자금의 저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트러스트홀이 45억 원을 인출 또는 송금해놓고 나중에 삭제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1,060억을 투자하고 NH증권 등이 4천억대 펀드를 팔도록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환매 중단이 오기 한 달 전에 사라진 이 45억 원이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옵티머스 사태 이후 잠적한 상태입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옵티머스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대비해서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컴퓨터와 관련 문건들을 숨겼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저희 어제 보도와도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비밀의 방을 만들어서 조사를 피했다는 건데 최근 공개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도 여기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금융감독원 출신 정모 씨는 김 대표가 비밀의 방에 각종 자료를 보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 등이 금감원 검사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교체하고 관련 자료들을 미리 숨겼다는 TV조선 보도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지난 6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직후 현장 검사를 나간 정 씨는 옵티머스 건물 후문 뒤편에 사무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는 곳에 김 대표의 사무실이 있었다면서 펀드 자금 차용증과 수표 사본들, 또 언론에 나오는 펀드 하자 치유 문건도 이때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정 씨는 해당 문건에는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면서 김 대표가 앞으로 도피 생활이나 증거인멸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문건 등도 발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 날 옵티머스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해당 자료들을 분석해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9월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던 북한이 한 달여 만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건 자체를 뜻밖의 불상사라고 규정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남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유감 표명과 함께 시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신과 대결을 극대화하려는 작태가 험악해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누구도 원치 않는 뜻밖의 불상사라고 규정한 뒤 주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측은 자기들 주민이 우리 수역으로 간다는 것을 사전 통보라도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통지문을 보낸 지 35일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북한은 또 시신 훼손이라는 것도 남한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났다며 우리 군이 최초 발표해서 입장을 바꾼 걸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들이 동족을 마구 헐뜯고 있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책임을 벗으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달 동안 쭉 지켜본 북한이 남측 정부에 책임을 씌우고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건을 매듭짓기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 정부의 책임을 돌렸는데도 청와대도 관계당국도 반박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최초 발표를 부인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뒤부터 우리 당국이 오히려 오락가락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리어 북한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습니다. 이어서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태도를 바꿨지만 청와대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북한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사전 배포된 행사 연설문에 사망사건으로 썼다가 피격 사망사건으로 고쳐 읽었습니다. 지난달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없이 정부 여당은 그저 미안하다는 사과 통지문 하나에 현혹되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의 서해 레이더상엔 북한 배들의 동향 변화가 없는데도 북한이 시신 수색 중이라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미안하다던 북한의 태도가 한 달 새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지 이번 보도문의 행간에 숨은 북한의 속내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북한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낸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 첫 번째 보도문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눈에 가장 많이 띕니까? 네, 일단은 형식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엔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 이번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문이죠. 예. 자,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각각 8매, 14매 정도입니다. 통지문에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규칙의 이해를 바랍니다. 이런 존댓말을 썼던 반면 이번엔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경고한다. 이런 반말로 일관했습니다. 또 이 통지문에 두 차례 썼던 사살이란 표현을 이번엔 전부 사망으로 바꿨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한 전략적인 어휘 선택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러나 이건 뭐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서 거의 협박처럼 들리는데 북한이 느닷없이 이렇게 태도가 바뀐 배경이 뭘까요? 이 보도문에서 역설적인 부분이 공무원을 살해한 북한이 정작 우리를 비판하면서 생명을 1번, 인권을 5번, 또 국제란 말을 2번 썼다는 점입니다. 인권 유린인이 동족을 헐뜯는다. 인권 문제를 유엔 등 국제 무대에 확산시키려 한다. 사건을 국제적인 소동으로 몰아가려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건데요. 예. 북한이 왜 이러는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최고 지도자가 인권 유린 행위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조사나 공동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사실상 명확히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뭐 줄곧 요구해온 남북 공동조사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 테고 이 시신 훼손을 둘러싼 진실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네, 시신 훼손과 관련해 북한은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났다고 아예 못을 박았죠. 북한은 왜 우리 군 당국을 근거로 들 수 있었던 걸까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합니다. 추정된 사실을 너무 좀 단도직입적인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좀.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한 게 결국 북한의 적반하장을 부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도 끝까지 책임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우리 정부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이 문제는 아마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부터 진실 확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판세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은 각 주마다 숫자가 다른데 전체 538명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가운데 바이든이 216명, 트럼프가 125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538명의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결국 바이든이 54명만 더 채우면 당선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경합지인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 걸린 49명을 바이든이 모두 가져간다면 승부의 9분능선을 넘게 됩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오늘 유세를 벌인 플로리다주는 1996년 이후 미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두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템파를 먼저 찾았습니다. 부인 멜라니아도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활주로 유세를 이어오던 트럼프는 이번엔 풋볼 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지지자들을 모은 채 유세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주소지를 플로리다로 옮긴 트럼프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We're never going to lock down again. We locked down, we understood the disease, and now we're open for business, and that's what it is. 지지자들은 4년더를 외쳤습니다. Business is better. We're seeing all these changes happening. If there was another candidate that was going against, we would still vote for him. But it's a clear choice right now. It's just crazy. Why would anybody not vote for Trump? 3시간 뒤엔 바이든 후보가 템파에 등장했습니다. 바이든의 드라이브인 유세 현장 앞입니다. 지지 차량들이 이렇게 경적을 울리고 있고 바이든 지지자들도 이렇게 바이든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소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바이러스의 백기를 흔들었다며 코로나 대응 실패를 맹공했습니다. Donald Trump just had a super spreader event here again. They're spending more than just coronavirus. 지지자들도 마스크를 강조합니다. He's trying to bring this country together. Biden wearing his mask when he's trying to protect everybody. 여론조사는 예측 불허입니다. 트럼프가 처음으로 앞섰다가 오늘 조사에선 엎치락 뒤치락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의 표심이 대선 전체를 가늠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 템파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국내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서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미는 피로매전 동맹이라면서 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흥정을 하듯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코리아 특별 공약까지 내걸며 한국계 유권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바이든은 국내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미군 철수라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미 두 나라는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하려는 트럼프와는 정반대 입장을 취한 겁니다.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바이든은 원칙에 입각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북 대화의 전제 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바이든은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에 감사한다면서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특별 공약까지 약속하고 같이 갑시다란 말로 한국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대북 정책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웠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며 이북 정상 간 빅딜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 접촉을 우선한다는 바텀업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다만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은 한미 간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프랑스에서 3명을 무참히 살해한 용의자는 21살의 튀니지 출신 무슬림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와의 연대를 선언했고 이슬람 국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문화권의 충돌은 오래된 갈등의 산물이기도 한데 왜 프랑스가 이 극단적인 범죄의 표적이 됐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3명의 시민이 무참히 살해당한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 앞.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애도의 촛불과 조화가 놓였습니다. Qui mérite, j'ai même pas les mots en fait, tellement c'est choquant et. 용의자는 튀니지 출신의 21살 청년으로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넘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l ne fait aucun doute que l'auteur de ces actes, qui n'a cessé de répéter en boucle devant nous Allahu Akbar alors qu'il était médicalisé sur place.
충격에 빠진 프랑스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소행으로 규정했죠. Bien, mesdames, messieurs, une fois encore, notre pays a été frappé par une attaque terroriste islamiste. 성당에서 벌어진 참혹한 범죄에 교황청은 사랑의 장소에 죽음의 씨를 뿌렸다고 규탄했고 유럽 각국은 프랑스와 연대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No one should doubt Europe's solidarity with France. We are united and determined in the face of fanatism and barbarism. 이번 테러는 2주 전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수업에서 다뤘던 프랑스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 참수된 사건이 시발점이었죠. 당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교사의 행동을 옹호하자 중동 국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반발하면서 두 문화권 충돌이 가시화됐습니다. 결국 중동에선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과 대사관 앞 시위가 벌어지며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We are here in order to condemn all the remarks of the French President Macron that they are against the Islam. They are very bad and very offensive remarks and declaration.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테러 이후 이슬람 국가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며 무슬림을 조롱하는 만평이 이어졌죠. 결국 이슬람 주요국 정상들이 프랑스와 유럽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Siz gerçek manada Nazi'nin adeta zincir halkalarısınız. 유럽과 중동 두 문화권의 갈등이 테러로 얼룩지면서 프랑스의 오래된 톨레랑스 전통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뉴스 이어갑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까지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간 데다 내일 헬로윈데이까지 겹쳐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확산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인데요. 서울에서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비상입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서문여고 교문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3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주 증상을 보인 후 매일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반 학생과 교직원 등 20여 명은 일단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네, 어제부터 하는 거 전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전면. 성동구 한 사립초교에선 감염 경로가 다른 학생 2명이 확진됐고 종로구 예술고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수능을 한 달 앞두고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선 한 학습지 방문 교사가 지난 27일 확진된 이후 수강생과 가족, 지인 등 12명이 감염됐습니다. 방문 교사는 17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지만 일을 해왔고 접촉자는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구의 사우나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11명이 추가됐고 헬스장에서도 4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지금 현재 53명으로 잡고 밀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관련되어진 사람들의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억제 상황보다 더 빠르다며 언제 어디서든 유행이 다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내일은 할로윈데이입니다. 서양 풍습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분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날이기도 하죠. 이 할로윈을 앞두고 이태원 등 상당수 유흥업소가 자진 휴업을 결정했고 서울 강남과 이태원 등지에서는 방역당국의 특별 점검도 진행 중인데요. 이 시각 이태원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언뜻 보기에는 붐비지는 않아 보이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대형 클럽들이 자진 휴업을 결정한 탓인지 현재 이태원 거리는 크게 붐비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우려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은 이렇게 진입로에 방역 게이트를 만들어서 유흥가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전까지 유흥가 밀집 지역을 둘러보니 중소형 주점 등지엔 손님들로 가득 찬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방역당국의 단속이 대형 클럽에 집중되면서 중소규모 파티 등 풍선 효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호텔과 파티룸 등은 내일까지 사전 예약이 몰린 상황입니다. 당국의 단속을 피해 지방에서 파티를 즐기려는 수요를 노리고 홍보전에 나선 지방 클럽도 눈에 띕니다. 각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함께 헬로윈인 내일까지 클럽과 주점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방역 수칙을 하나라도 어긴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집합 금지 명령과 함께 2주간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벌어진 장애 아동 학대 소식 전합니다. 교사가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체벌을 가하는 모습이 CCTV에 남겨졌는데 피해 부모는 한 달 사이에 80번 넘는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의 식사 시간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밥을 뱉자 손등을 때리고 탁자를 내리칩니다.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떠먹입니다.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일부입니다. 사천시는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학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감독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내부적인 제보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대 행위가 있었던 지난 8월과 9월까지 CCTV 영상을 본 피해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최소 80번 이상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 측은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 행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일상이 정말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정말 아이가 계속 맞는 그 장면이 꿈에서도 나오고요. 경찰이 확인한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은 10여 건에 이릅니다. 애가 말을 안 듣고 밥을 안 먹고 이러니까 혼을 냈다 이런 정도죠. 예, 다 인정을 하니까. 사천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처분하고 가해 교사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최근 충남과 경기 지역 농가가 비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견되자 철새떼가 닭이나 오리 등을 감염시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방역을 위해서 레이저 총과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된 천안의 봉강천. 강물 위에 철새 수백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초록색 광선을 쏘자 철새 무리가 황급히 날아오릅니다. 방역 요원들이 철새를 쫓기 위해 쏜 레이저 총입니다. 조류들은 가시광선 가운데 녹색빛에 가장 반응이 빠릅니다. 레이저 총의 사거리는 2km.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공항 활주로에서 레이저 총을 활용하는 데 착안했습니다. 철새들은 녹색 레이저 광선을 가장 싫어합니다. 철새들이 가금 농장 주변을 벗어나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철새 도래지에는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방역 요원들의 접근이 어려운 철새 도래지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지역의 반경 10km 안에는 42개 농가가 가금류 188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계 농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470건 넘게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재현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농민들은 지금 다 초긴장이지요. 모임 같은 데를 자제하고 농장에서 방역에 주력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는 57만여 마리. 지자체와 농민들은 레이저 총과 드론까지 투입하며 조류 인플루엔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부동산 뉴스 연이어 전하겠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두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정착돼가는 과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현재 전세가가 지난해 매매가를 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70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2억 9천만 원에 팔린 전용 70제곱미터가 최근 3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이 84제곱미터형 아파트도 지난해 10월 5억 원 중반에 팔렸는데 이달 12일 6억 원에 전세 거래됐습니다.
전세 대란 속에 전세값이 작년 매매가를 뛰어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25평 기준 했을 때 한 2억 6천 7천에 살고 있었어요, 전세로. 지금 4억이에요. 4억도 하나도 있을까 말까예요. 지금 큰일 난 거죠. 서울 전세값은 70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상승률은 지난주 0.08%에서 0.10%로 더 커졌습니다. 전세는 매매에 약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이어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과도기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적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 전세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이 같은 전세 대란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포기한다거나 제발 집값 좀 잡아달라는 글에는 수천 명이 동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서울 등 수도권에 한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아우성도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려 한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30대 직장인이라는 청원인은 결혼을 준비했지만 주택난에 도저히 집을 구할 수 없어 결혼 자체를 포기할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대통령에게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시세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부산 집값 좀 잡아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부산 해운대 지역 아파트 4곳의 시세를 언급하며 1년도 안 된 시기에 50에서 100% 이상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집값 상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조정지역을 해제했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경기도에만 살고 있는 거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수영구 집값은 지난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뒤 연일 상승세입니다. 정부가 여러 주택, 임대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들어갈 주택이 아니라면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청원 글은 4,518건. 부동산 대란의 성난 민심이 청와대 게시판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상장 직후에 공모가의 2배까지 올랐던 빅히트 주가가 보름 만에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앉은 건데요. 한국거래소는 빅히트 대주주의 대규모 매도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또 폭락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9% 넘게 빠지며 14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5일 상장 이후 최저가입니다. 상장 직후 60% 가까이 급락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이제 공모가인 13만 5천 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최고 기대주로 꼽히며 상장 당시 58조 4천억 원이 몰린 것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공모주에 하면 대박이 난다. 막연한 기대감들이 조금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면서 기업 가치도 폭락했습니다. 12조 원에 육박했던 빅히트 시총은 오늘 기준으로 4조 8천여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코스피 순위 역시 29위에서 51로 뚝 떨어졌습니다. 공모주 대박을 노렸던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빅히트를 성토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주가 폭락에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빅히트 대주주가 상장 이후 닷새 동안 6천억 원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이상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정황이 나올 경우 금감원에 사건을 이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앞두고 오늘 서울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감 일정을 감안해서 미리 약도 넉넉하게 처방받기 위해서였는데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측근들에겐 꿋꿋이 버텨내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 차림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을 때와 달리 머리도 염색 없이 하얗게 센 상태였고 조금 수척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수감을 사흘 앞둔 이 전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전 대통령은 순환기내과와 내분비과 등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10분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79살인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와 함께 약도 넉넉하게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세가 고령인데다가 지병도 좀 있는데다가 건강에 안 좋은데 건강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어쩔 수 없지 않나며 꿋꿋이 버텨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검찰의 형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 열린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삿대질까지 주고받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여당 의원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설명하며 인권위에 조사를 촉구합니다. 속옷 바람으로 찍은 사진 한 장, 이거 다 제출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성추행 사실 자체가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갑니다. 특정되지 않은 얘기를 갖다가 자, 진정하시고요. 자, 진정하시고. 위원장 문 의원이 삿대질까지 하자 감정 싸움은 더 격해집니다. 소리 지르는 거 사태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위원장 저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니, 김 의원이 언급한 의혹은 지난 7월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여당은 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무슨 이게 죄가 있는지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얘기를 진행했단 말이죠. 도가 지나친 거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그것을 들고 나오질 않았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주변의 묵인, 방조,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직권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종편 설립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드러난 MBN이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청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 5월부터 반년 동안 방송을 못하게 됩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 처분으로 MBN은 내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 송출을 못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MBN TV 채널에선 검은 화면에 시청자에 대한 고지 자막만 나오게 됩니다. 방통위는 당초 자본금 편법 조달이 원인 무효 행위라고 보고 승인 취소까지 검토했지만 오랜 기간 방송 사업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 직원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에 따라 주식회사 매일방송 및 위반 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무 중지 처분을 6개월 유예한 건 외주 제작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MBN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N은 지난 2011년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3,950억 원 가운데 56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아 차명으로 납입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MBN에 대한 방송 중지 처분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대선, 지방선거를 위한 종편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주호입니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는 뒤늦게 배움의 길을 걷는 할머니 학생 두 분이 있습니다. 83살과 70살의 고령이지만 농사일 중에도 재미에 빠져서 4년 동안 수업을 받고 계신데요. 이 배움의 길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박건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할머니 한 명이 손자뻘 아이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딸에게 피아노와 춤을 사랑하는 큰 딸. 83살 한상희 할머니와 70살 임선혜 할머니는 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학교 측 권유로 뒤늦게 시작했지만 할머니들은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도 4년 동안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좀 없을 건데 지금은 뭐 이제 좀 읽을 수도 있고 쓰는 것도 좀 쓸 수 있고. 할머니들의 뜨거운 학구열은 어린 학생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못하셨는데 하면서 점점 저 잘하시는 거 보고서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할머니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 초등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사실상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학생 두 분까지 해서 총 9명입니다. 사실 그 뒤에 신입생이 예정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측과 지자체는 신입생과 전학생 가족에게 주택 리모델링 지원과 일자리 제공 혜택을 마련하면서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내일이면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막을 내립니다. 양현종, 김하성, 나성범 등 빅리그 진출을 희망했던 선수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 제2의 김광현이 나올 수 있을지 이다솜 기자입니다. 선수단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마운드에서 내려가는 기아 에이스 양현종. 홈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인사까지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진출을 공언했던 만큼 사실상 고별전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7년 연속 10승 등 양현종이 보여줬던 꾸준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기대를 뛰어넘은 동갑내기 김광현의 활약도 양현종에게는 호재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포스팅 자격을 얻게 되는 키움 김하성을 향한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올해 3할 30홈런 100타점 고지에 오르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완성한 김하성.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번 겨울 자유계약 선수 랭킹 17위에 김하성을 선정했습니다. 김하성의 멀티포지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400타수 이상 소화가 가능하다고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병역 문제까지 마친 25세의 젊은 나이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와 손을 잡은 NC 나성범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시즌을 마치면 역시 포스팅 자격을 얻게 되는 가운데 시카고의 한 지역 매체는 3년 1,800만 달러, 우리 돈 205억 원의 구체적인 계약 규모까지 언급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라면 먹을래요? 이영애가 툭 던진 명대사는 별로 로맨틱하지 않은 라면을 가장 로맨틱한 암호로 승화시켰습니다. 거기서 나눠 먹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은 밥, 라면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 호주 정치인은 얼결에 파리를 먹고 미국의 학자는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벌레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도 먹습니다.
뱉어냈던 말을 주워 담아 꿀꺽 삼키는 묘기, 시건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안면 바꾸기는 보다 고도의 기교와 눈속임이 필요하죠. 목소리까지 남녀를 오가는 반남 반녀의 이 미스터 트롯처럼 말입니다. 순식간에 탈을 바꿔서는 오광대, 끝없이 안면을 몰수하는 중국의 변검도 보기에 즐겁습니다. 그런데 혐오스러운 묘기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토해냈던 호언장담을 도로 삼키면서 도리어 근엄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민주당이 결국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년 전 당시 문재인 대표가 넣었던 당 혁신 조항, 중대한 잘못으로 열리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이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죠.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 내놓고 또 표 찍어달라고 합니다. 무한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의 수장이 보여준 권력형 성비리와 위선은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가슴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말장난이죠. 국민과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줬으니 절대로 일방통행할 수 없을 거라고 해놓고선 언제 그랬냐는 듯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뒤 절대로 비례당을 안 만들겠다더니 그때도 역시 금방 말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습관적 말 바꾸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비열한 게임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까지 면제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보다 빠르게 튀어나간 말을 붙잡아 삼키는 저 전광석화 같은 묘기에 할 말을 잃습니다. 10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언제 그런 말 했나요? 였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전국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절정을 보이고 있고요. 전라도는 단풍이 시작된 상태인데요. 한적한 곳에서도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에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날씨는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옷차림만 따뜻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울산이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9도, 대구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 이남 일부 지역에서는 월요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서울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